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은 무엇일까요? 많은 게임들이 날고 기어도 이 게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에 기본 탑재된 퍼즐 게임 지뢰찾기입니다. 아마도 연식이 좀 된 분들 중에서 이 게임 한번 안 해보신 분들 안 계실 텐데요. 시간 때우기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게임에도 우리가 모르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숨어있죠. 과연 지뢰찾기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있을까요? 지뢰찾기를 즐기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게임이 언제 탄생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막연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뢰찾기는 1960년대 그 원형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래 큐브라고 불리던 이 게임은 꽤나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게임의 변형을 가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뢰찾기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지뢰찾기는 도대체 언제부터 윈도우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정답은 1989년입니다.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던 게임팩 중 하나였지만 1992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기 시작했죠. 많고 많은 게임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뢰찾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뢰찾기는 킬링타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윈도우가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개인용 컴퓨터의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좌클릭이나 우클릭 같은 것도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을 통해 컴퓨터 조작법을 알리고 싶었고 그 결과 여러 게임들과 함께 지뢰찾기가 간택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한 게임이자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알려진 지뢰찾기는 사실 윈도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운영체제에서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게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에만 지뢰찾기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지뢰찾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뢰찾기는 영어로 마인스위퍼입니다. 이는 보통 지뢰를 찾아 제거하는 사람이나 배를 지칭합니다. 지뢰찾기를 플레이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뢰를 터뜨리지 않고 화면에서 모든 단추를 열면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게임을 켜면 여러 개의 격자로 이루어진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격자가 열리고 지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깃발을 세우면 됩니다. 클릭을 해 열었을 때 등장하는 숫자는 주변에 9개의 격자에 지뢰가 몇 개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단순히 간단하다고 단정을 짓기에 지뢰찾기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뢰찾기는 복잡한 수학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랜덤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정해진 수학적 규칙에 따라 놓여지게 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 쓰일 수 있는 분야가 게임도 있음을 증명한 셈이죠. 정말로 지뢰를 다 제거하고 싶다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클릭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지뢰를 제거하다간 다리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뢰찾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단 한 가지, 지뢰를 모두 찾는 동안 인내심을 잃지 않고 한 땀 한 땀 계산해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지뢰를 찾을 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막 누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딱히 없어서 그런지 그냥 아무렇게나 눌러보고 지뢰를 찾으면 이득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죠. 그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 하지 않냐고요. 누군가는 머리 쓰지 않고 그저 게임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복잡한 계산은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찾기에서 기어코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뢰찾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일정한 숫자의 배열 패턴이 보입니다. 족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2가 연속으로 3개가 위치해 있다면 가운데 2의 주변에 지뢰가 있다거나 하는 건 말이죠. 규칙이 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할 순 없고 직접 해보면서 터득하거나 검색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뢰찾기를 오목이나 빙고, 스도크처럼 종이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수학을 기본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뢰찾기 최고 난이도로 49초 만에 모든 걸 클리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네요. 오늘날에는 지뢰찾기가 예전처럼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은 예전처럼 윈도우에서 기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즐길만한 게임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뢰찾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나 존재하는 게임이 되었죠. 하지만 이 게임을 여전히 즐기는 사람도 있으며 자신이 했던 게임 중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게임이 등장해도 언제나 지뢰찾기는 우리에게 클래식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사랑받게 될 겁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악마는 인기가 없습니다. 악마들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뻘건 악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미국의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는 디아블로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1997년 처음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쓸데없는 설명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빨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990년대의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한 턴씩 주고받으며 차례대로 게임을 즐기는 턴제 롤플레잉 게임이 대세였습니다. 처음 디아블로를 기획했던 게임 개발사 콘도르도 원래는 디아블로를 이런 게임으로 만들려고 했죠. 어느 날 콘도르의 대표인 데이비드 브레빅은 블리자드와 미팅을 하다가 우연히 디아블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가 흥미를 가졌고 게임의 규칙을 몇 가지 바꿔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브레빅은 이에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명한 게임 프랜차이즈가 탄생하는 데에 블리자드의 의견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악마의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콘도르의 대표였던 브레빅이 살던 동네 근처에 디아블로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따서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탄생했습니다. 의외로 히트친 이름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디아블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아블로는 악마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채소를 먹으라고 한다면 게임에서 디아블로가 내는 소리를 되감으면 채소를 먹고 식사 후에는 양치를 하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악마가 채소를 먹으라고 추천해준다니 사탄이 보면 놀라겠습니다. 원래 디아블로 1의 캐릭터들은 클레이메이션, 즉 찰흙 등으로 인형을 만들어 촬영하는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제작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디아블로의 몬스터들이 페트와 매트 혹은 윌레스와 그로밋이 될 뻔했죠. 1997년 새로운 방식의 게임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 플레이가 단순했고 재밌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디아블로는 1997년 최고의 게임으로 여러 번 선정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를 기획한 콘도르는 블리자드에 인수되기까지 했죠. 2000년에 등장한 후속편인 디아블로2가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모았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디아블로 1에 비해 더 빨라졌고 더 편해졌기 때문에 디아블로2를 처음으로 디아블로 시리즈에 입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디아블로2 그리고 그 확장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빠른 게임 속도와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배틀넷 덕분이었죠. 디아블로2의 성공 덕분에 블리자드는 거대한 게임 개발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디아블로2 하면 많은 분들이 속칭 카우방을 떠올리실 겁니다. 개발사인 블리자드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소들이 떨구는 아이템 덕분에 여러분의 게임 속 직업은 두둑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카우방이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 하스스톤에도 등장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스터에그 형식으로 숨겨진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찾기 쉽지는 않지만 블리자드의 다른 게임들을 즐기면서 또 다른 재미를 찾고 싶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디아블로 이야기 하니까 1편을 즐기고 싶다고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디아블로 1은 배틀넷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오래 온라인으로 서비스한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이후 2012년 오랜 공백기를 깨고 디아블로3가 출시되었습니다. 더 발전된 그래픽과 새로운 퀘스트로 인해 기대를 한몸에 받은 디아블로3는 그 가치를 증명이라도 하듯 출시 24시간 만에 350만 장이 판매되었죠. 덕분에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팔린 게임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작을 즐겼던 사람들은 디아블로3의 재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라며 수면제라는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을 만큼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는 아예 디아블로2를 리마스터해 다시 출시하기까지 했죠. 만약 게임 디아블로가 영화화가 된다면 디아블로 시리즈는 영화 제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화 300과 다크나이트, 인터스텔라의 제작사로 유명한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디아블로 영화의 판권을 구매했죠. 블리자드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인 워크래프트도 영화로 나왔으니 디아블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제작 진행 중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아마 영화는 아재들이 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게임 프랜차이즈가 잘 팔리기 때문에 블리자드 측에서는 계속 디아블로 시리즈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욕을 먹은 모바일 버전의 디아블로 임모탈이 2022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디아블로4도 출시가 계획되어 있죠. 아재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 게임이 계속 출시된다면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디아블로가 과거에 내놓았던 시리즈들의 재미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게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수염난 아저씨가 있습니다. 버섯을 좋아하고 백완공인데 악당에게서 공주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죠. 바로 1980년대 처음 등장한 닌텐도의 게임 프랜차이즈 슈퍼마리오의 주인공 마리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슈퍼마리오는 등장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랑받고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새로운 포맷으로 죽지도 않고 떠오는 이 아저씨에 대한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슈퍼마리오가 가장 먼저 세상에 등장한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1985년 출시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고 생각할 겁니다. 현재는 마인크래프트나 GTA, 배틀그라운드에 밀려 역대 판매 순위가 5위로 밀렸지만 지금까지 4,800만 개가 넘게 팔린 유명한 게임이죠. 그런데 사실 슈퍼마리오는 이미 그 이전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는 상태로 말이죠. 1981년 출시된 동키콩 게임에서 마리오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사다리를 오르는 캐릭터로 출연했는데 이름은 없었고 그냥 점프맨이라고 불렸답니다. 마리오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인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모습에 따라 그 이후에 생긴 것이죠. 우리에게 마리오의 직업은 백완공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 마리오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키콩 게임에서 그는 공사장에서 여자친구 파울린을 구하는 목수로 등장했죠. 하지만 이후부터 마리오와 루이지 형제는 뉴욕의 백완공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화 뽀빠이 좋아하시나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근육질의 사나이를 닌텐도에서는 게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에서 뽀빠이의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게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닌텐도에서는 대신 뽀빠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마리오를 만들어낸 겁니다. 슈퍼마리오의 동생의 이름은 루이지, 초록색 모자를 쓰고 티셔츠를 입은 이 친구는 형 마리오보다 키가 크고 조금 더 홀쭉합니다. 루이지를 일본어로 직역해보면 유사하다는 뜻인데 뜬금없이 유사하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리오나 루이지나 유사한 점은 꽤 많습니다. 둘 다 모자를 쓰고 코수염을 가지고 있고 멜빵 바지를 입고 있죠. 그런데 둘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리오가 처음 출시되었을 80년대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픽 기술이 그닥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의 외관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머리카락을 묘사하는 것보단 모자를 씌워주고 코와 입을 그려주는 것보단 코수염을 달아주는 게 만드는 입장에선 더 간편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픽이 발달한 지금은 아예 모자와 코수염이 두 형제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죠. 마리오와 맞서 싸우는 빌런도 물론 게임 내에 존재합니다. 바로 등껍질을 가진 정체 모를 동물, 쿠파죠. 그런데 게임에 등장하는 악당 쿠파의 이름이 한국 음식으로부터 왔다면 바로 우리의 소울푸드 국밥입니다. 슈퍼마리오의 아버진 미야모토 시게루가 2000년에 한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사실인데요. 원래는 다른 한국 음식의 이름을 따려고 했으나 국밥이라는 이름이 더 구수하고 입에 잘 붙어서 그렇게 정했답니다. 마리오 제작자가 국밥충이었다니 놀라운 사실이네요. 최근에는 인기 있는 게임이 영화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워크래프트나 툼레이더, 언차티드 같은 게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게임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1993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슈퍼마리오는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된 최초의 게임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영화로도 나왔을까요? 직접 본 입장에서는 나름 볼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993년 슈퍼마리오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슈퍼마리오 컨셉의 야동이 2편이나 등장했는데 닌텐도는 이 영상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권을 사들인 후 지하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별거 없을 것 같긴 하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마리오는 점프하면서 블록을 박살냅니다. 그런데 과연 뭘로 블록을 박살내는 걸까요? 마리오가 블록을 주먹으로 박살내느냐, 머리로 박살내느냐는 게임 팬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정답은 주먹입니다. 미야모토 시게루는 마리오가 주먹을 이용해서 블록을 박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계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해야겠네요. 마리오의 이름은 마리오, 성은 없습니다. 마치 미키마우스에게 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마리오는 마리오고 루이지는 루이지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리오는 마치 각설이 같은 면모로 죽지도 않고 계속 또 오고 있습니다. 점프맨 시기부터 지금까지 마리오는 200개가 넘는 게임 타이틀에 출연했는데요. 페미컴과 아타리, 컴퓨터, 플스, 엑스박스, 모바일 등 가리지 않고 진짜 온갖 곳에 다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인 셈이죠. 여러분의 기억에는 200개가 넘는 타이틀 중에서 어떤 게임의 마리오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나요?
심슨, 패밀리가이, 오피스, 빅뱅 이론, 갑자기 뜬금없이 왜 미드랑 만화 이야기냐고요? 오늘의 주제인 이것이 이슈들에서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곰, 푸틴 등과 함께 몇 안 되는 러시아의 자랑, 테트리스죠. 1984년 처음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오르는 등의 대기록도 갖고 있는 게임이 바로 테트리스입니다. 이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어버린 테트리스에 숨어있는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테트리스의 탄생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이 한참이던 당시 구소련의 프로그래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는 모스크바의 한 컴퓨터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컴퓨터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퍼즐 게임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정사각형을 이어붙여 도형을 만드는 퍼즐인 펜토미노를 게임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복잡한 퍼즐을 단순화시켜 컴퓨터 게임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퍼즐 게임이 탄생했죠.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트리스가 지구인의 국민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잘 살펴보면 만드는 회사도 다양하고 이식된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사실 이 게임들의 뿌리를 쫓아가 보면 파지트노프가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충 베껴서 만든 테트리스들도 찾아볼 수 있죠. 아타리나 세가 같은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테트리스도 따져보면 모두 불법이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이 게임의 원조는 물론 소련이었지만 당시 파지트노프와 소련 정부는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았고 게임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개판이네요. 테트리스는 오리지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펜토미노와는 달리 정사각형을 4개만 이어붙인 테트라미노를 게임에 사용합니다. 테트리스라는 이름도 그리스어로 살을 뜻하는 테트라와 스포츠인 테니스를 합성해 만든 것이죠. 왜 하필 테니스냐고요? 파지트노프가 제일 좋아하던 스포츠가 테니스였답니다. 테트리스를 창조해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는 1996년까지 무려 12년간 테트리스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련 붕괴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 테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죠. 자본주의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배경음으로 듣고 계시는 노래, 바로 테트리스의 배경음악입니다.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이 신나는 노래에도 숨은 사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노래는 코로베이니키라는 러시아 민요인데 원래는 사랑 노래였던 이 민요의 멜로디를 따와서 배경음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테트리스의 노래를 편곡해 음원 차트 6위에 오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닥터 스핀이라는 가수인데 덕분에 영국에 러시아 문화는 확실히 전파된 듯 하네요. 게임 많이 한다고 혼나거나 혼나본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테트리스를 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트리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꽤나 긍정적입니다. 테트리스를 하게 되면 뇌를 많이 쓰게 되고 추리, 언어와 순서 등의 일반적인 인지 능력의 증가가 발생하며 뇌의 모양도 변하게 됩니다. 누가 게임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싫으면 총싸움 말고 테트리스를 하셔야겠네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테트리스를 즐겼고 즐기며 즐길 겁니다. 테트리스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있는데요. 비욘세도 테트리스의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휠체어 탄 민머리 아저씨 패트릭 스튜어트도 테트리스의 광팬이라고 합니다. 이 아저씨 테트리스 할 때 초능력 쓰면 반칙이겠네요. 테트리스는 세계에서 출시된 게임 중 가장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정작 만든 사람은 저작권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었겠지만 게임 팬들은 덕분에 다양한 버전의 테트리스를 즐길 수 있죠. 공식적으로 출시된 게임만 하더라도 215종이 넘는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테트리스 게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테트리스가 지금까지 30번 이상의 과학적 연구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중 주목할 만한 건 2009년에 진행된 연구인데 놀랍게도 이 연구에서 테트리스가 정신적인 쇼크 그리고 더 나아가 PTSD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테트리스를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잊고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쇼크가 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련으로 인한 슬픔을 겪는 분들, 테트리스가 답입니다. 우주로 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바로 테트리스입니다. 1993년 7월 1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알렉산드르 세레브로프는 닌텐도 게임보이에 테트리스 팩을 꽂아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했고 덕분에 우주에서 가장 먼저 비디오 게임을 즐긴 사나이로 기록에 남았죠. 그가 가져갔던 게임보이는 2011년 한 경매에서 꽤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테트리스와 가장 큰 테트리스는 가장 작은 테트리스는 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게임해야 할 정도입니다. 반면 가장 큰 테트리스는 빌딩 하나의 벽면을 통째로 사용해 LED 램프로 빛을 쏘아 화면을 송출했던 것이었죠. 크기 차이가 좀 있죠.
남자의 피를 끓게 만드는 것은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는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죠. 하지만 축구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즐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시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축구 게임이죠. 바로 미국 출신의 EA 스포츠에서 만드는 축구 게임 프랜차이즈 피파 이야기입니다. 위닝11과 축구 게임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온 피파 게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게임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1993년 피파 인터내셔널 사커라는 이름을 단 축구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이 게임이 피파 시리즈의 첫 시작이죠. 보통 피파 시리즈의 이름은 뒤에 연도가 붙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게임임에도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1983년에 먼저 출시되었던 인터내셔널 사커와 꽤 비슷하게 생긴 이 게임은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첫 게임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피파 인터내셔널 사커만 규칙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닌텐도 64 콘솔에서 1997년에 출시되었던 피파 시리즈의 이름은 피파 64였죠. 절대로 1964년이나 2064년에 출시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출시된 피파 인터내셔널 사커에는 그닥 고를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EA 측에서도 피파 게임보다는 미식 축구 게임인 매든 시리즈나 아이스하키 게임인 NHL이 더 잘 팔려서 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럼에도 피파 시리즈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했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집에서 축구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파 시리즈가 개발된 플랫폼 혹은 OS를 살펴보면 도스부터 이름도 못 들어본 콘솔 게임기까지 두루 찾아볼 수 있을 정도죠. 도스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아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피파 게임은 타이틀에 적힌 연도보다 한 해 일찍 출시됩니다.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출시되는데요. 2022년 5월 기준 최신작인 피파 22의 경우 출시일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이후 피파 시리즈는 컴퓨터 그래픽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더 큰 재미를 주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피파만이 가진 특유의 매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팬으로 끌어들일 정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축구 게임 1위 자리는 피파의 차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나미의 프로 에볼루션 사커, 우리에게는 위닝11으로 더 잘 알려진 게임이 그 주인공이었죠. 클럽팀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런던FC나 노스런던 같은 괴상한 이름의 팀들로 게임을 즐겨야 했지만 뛰어난 게임성은 위닝11의 차지였고 덕분에 피파 시리즈보다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파 시리즈는 피파의 공식 인증을 받아 수많은 클럽팀들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던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챔피언스 리그의 라이센스였죠. 챔스의 라이센스는 위닝의 개발사인 코나미에서 가져가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EA는 챔피언스 리그의 라이센스를 확보해 피파 시리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닝이 피파에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받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또한 국내에서는 온라인 게임으로도 서비스되면서 이후에는 콘솔로만 즐길 수 있었던 위닝 시리즈는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파 시리즈는 수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EA는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 덕분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죠. 2018년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6천만 장을 넘겼고 슈퍼마리오나 테트리스, 콜 오브 듀티와 포켓몬 같은 쟁쟁한 경쟁 상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축구 선수들도 피파 시리즈를 많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에버튼의 선수들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들은 게임 내에서 구현된 본인들의 스탯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순 없으니까 이 점은 감안해야겠네요. 잘나갔던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리오넬 메시, 그는 피파 13부터 16까지 시리즈의 표지 모델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가 그 이전에는 코나미의 위닝11 시리즈의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참말로 박쥐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지금까지 출시된 피파 게임들의 표지는 지역과 국가마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에서는 웨인 루니가 표지 모델을, 브라질에서는 호나우딩요가 표지 모델을 맡는 격이었죠. 과거 우리나라에 출시되었던 피파 시리즈의 경우에도 국내 선수들이 표지 모델을 맡았습니다. 피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나는 음악입니다. 왠지 이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EA 스포츠는 의외로 게임에 사용되는 사운드 트랙을 고심해 고르는데 그만큼 시각적인 부분이나 게임성뿐만 아니라 사운드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들을지 고민이라면 피파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을 듣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전세계 51개국에서 즐길 수 있고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랑받은 피파 시리즈. 아쉽게도 앞으로 피파 이름을 달고 EA 스포츠에서 축구 게임을 내놓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왔던 국제축구연맹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파 23을 끝으로 더 이상 피파 시리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의 타이틀에 피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크긴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로 EA 스포츠는 또 다른 재밌는 게임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피파 시리즈를 즐기면서 얻었던 재미가 앞으로 그들이 만드는 게임에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